낡은 방 한 구석, 먼지 쌓인 가구 뒤에서 묵직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매 마감일을 불과 며칠 앞둔 밤 평생 푼돈만 아는 짠순이로 무시받던 시어머니 김정자 여사는 금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수십 개의 통장과 빼곡한 투자 노트였습니다. 시장에서 1,000원이라도 깎으려 애쓰고 낡은 옷만 고집하던 할머니가 사실은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투자 귀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며느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배우지 못한 푼돈 근성이라며 비웃었던 그 시어머니가 자신들 아파트 가치의 몇 배에 달하는 자산가였다니요. 정자 여사는 침착하게 통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주식이나 좀 배우라 했을 때 엄마는 내가 살고 싶은 동네의 땅을 사고 있었다. 30년간 준비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정자라고 합니다. 올해 75이에요. 오늘 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죠.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은 늘 절약과 함께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죠. 시집 와서는 더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면 반드시 흥정을 했어요. 배추 한 포기도 1,000원이라도 더 깎으려고 애썼고요. 상인들은 저를 보면 얼굴을 찌푸렸죠. 아이고, 또 오셨네. 여기 1,000원 깎아달라는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1,000원이 모여서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모여서 10만 원이 되는 거니까요. 옷도 10년 넘게 입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죠. 제게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렸죠. 그렇게 벌어오는 돈으로는 빠듯했지만 저는 거기서도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살림을 하면서 2,000원씩, 3,000원씩 아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기특하게 여겼죠. 당신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산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어요. 제가 그 돈을 그냥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40대 초반부터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어요. 처음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가니 환율이니 금리니 하는 말들이 다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읽고 공부하고 메모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니 조금씩 경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돈은 그냥 모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주식을 샀어요. 떨리는 손으로 증권사에 들어가서 계좌를 만들었죠. 직원이 저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할머니, 주식 하시게요? 네, 해보려고요. 위험한 거 아시죠? 잃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해볼래요. 첫 투자는 성공적이었어요. 제가 산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죠.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큰 확신을 준 경험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던 중에 강남 개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강남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강남은 논밭뿐이었죠. 사람들은 그곳에 누가 살겠냐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신문을 읽고 분석한 결과 강남은 반드시 발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강남의 작은 땅을 샀습니다. 경매로 나온 땅이었어요. 남편한테는 비밀이었죠. 남편은 투자에 관심이 없었고 말해봤자 반대만 할 게 뻔했으니까요. 여보, 시장 좀 다녀올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경매장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 인생이 바뀔 순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경매가 시작되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경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땅을 낙찰받았죠. 그 땅은 몇 년 뒤 가격이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쁨을 사겼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대신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했습니다. 더 많은 땅을, 더 좋은 주식을요. 제 방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이 있어요.
벽장 뒤편에 작은 문이 숨겨져 있는데 거긴 제 투자 노트와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그곳에서 신문을 스크랩하고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다음 투자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들 때 저는 작은 전등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특히 바쁘게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헐값에 팔아치울 때 저는 오히려 우량 주식들을 샀죠. 다들 망했다고 울부짖을 때 저는 기회를 봤습니다. 지금이 바로 때다. 그렇게 산 주식들은 몇 년 뒤 엄청나게 올랐어요. 제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1,000원을 깎는 짠순이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요.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떠난 자리는 너무 컸어요. 아들이 제 걱정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혼자 살 수 있어.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아들은 결혼을 했고 며느리를 얻었어요. 며느리는 대학도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서 존중이 사라지고 대신 무시와 혐오가 가득해졌어요. 특히 제가 시장에서 깎아온 물건을 들고 갈 때면 더 심했죠. 어머니, 또 시장 가셨어요? 맨날 1,000원, 2,000원 깎으시는 거 보기 민망해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도 아껴야지.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요. 배우신 게 없으시니 돈 쓸 줄도 모르시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배운 게 없다. 며느리는 저를 그렇게 봤던 겁니다. 무식하고 답답하고 푼돈이나 아는 노인네로요. 아들도 점점 저를 멀리했어요. 친구들이 집에 오면 저를 방에 들어가 있게 했죠. 제가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게 창피했나 봐요. 엄마, 오늘 친구들 오니까 방에 좀 계세요. 그래, 알았다. 저는 방문을 닫고 들어앉았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죠. 저는 제 투자 노트를 펼쳐들었습니다. 거기엔 수백억 원의 자산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며느리의 무시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친척 모임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주 생일이었는데 저는 10,000원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까 싶어서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왔죠. 모임 자리에서 저는 손주에게 돈을 건넸어요. 우리 강민이 생일 축하한다. 손주가 받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제 손을 탁 쳤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였어요. 어머니, 푼돈 줄 거면서 왜 꼭 새 돈으로 바꾸셔서 유세 떠세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 시간에 주식이나 좀 배우세요. 요즘 세상에 10,000원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손주는 제 눈치를 보며 돈을 받지 못했죠.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강민아, 할머니 용돈은 나중에 받자. 엄마가 더 많이 줄게. 친척들은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언젠가 반드시.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굴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요. 며느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해주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제 비밀 공간으로 갔어요. 투자 노트를 펼치고 통장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제 자산은 아들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불어나 있었어요. 강남의 땅들, 우량 주식들, 금 투자까지요.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자랑할 때 저는 조용히 금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살 때 저는 더 많은 땅을 사고 있었죠. 며느리가 저를 무시할 때마다 제 자산은 더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때가 있는 법이에요. 저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무릎 꿇을 그날을요. 30년 넘게 제가 지켜온 투자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둘째, 위기를 기회로 본다. 셋째,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 원칙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죠. 제 노트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투자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강남 땅을 샀던 날, 외환위기 때 주식을 샀던 날, 금 가격이 바닥일 때 투자했던 날들이요. 각각의 투자마다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분석을 했는지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이 노트는 제게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결정체였죠. 1,000원을 아껴서 모은 돈으로 시작해 이제는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투자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몰랐어요. 자기 시어머니가 누구인지를요. 자기가 무시하는 그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태도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들네가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 저희 이번에 강남에 집 샀어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함을 느꼈어요. 아들의 수입으로 강남 아파트를 사기엔 무리가 있었거든요. 돈은 어떻게 마련했니? 대출 받았어요. 요즘 다들 이렇게 투자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돈을 벌어요. 집값은 계속 오를 거래요. 몇 년 뒤면 2배는 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죠. 며느리의 말투에서 무모함이 느껴졌거든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대출은 위험해. 제 말에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끼기만 하셨으니까 투자를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세상 물정 좀 아세요. 이제는 투자 시대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듣지 않을 테니까요. 대신 집에 와서 제 노트를 펼쳤어요. 요즘 경제 상황을 분석해봤죠.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시장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죠. 제 경험상 이런 때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살 때가 바로 버블이 꺼지기 직전이거든요. 저는 며느리가 걱정됐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제 때가 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깨달을 기회가 온 거죠. 며느리는 모임 때마다 새 아파트 자랑을 했어요. 우리 집 평수가 이만큼이나 돼요. 전망도 끝내주죠. 투자로 대박 났어요. 친척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겉으론 자신만만해 보여도 속으론 초조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어머니는 언제까지 그 낡은 집에 사실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저렇게 사시니 안쓰럽네요. 며느리는 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자기 자랑을 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무너질 날이 곧 올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이 왔습니다.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금리가 치솟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죠.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들은 말이 없었죠. 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괜찮은 척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세요. 며느리가 차를 내왔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모르는 척했죠. 고맙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벽이 얇아서 목소리가 다 들렸죠. 이자 연체는 안 돼요. 제발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온 며느리는 제가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아들네가 받은 대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다는 걸요. 집 담보 대출이 몇억 원이나 되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며느리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사소한 일에도 아들한테 화를 냈고 집안 분위기는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부부싸움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투자하자고 했잖아. 아니, 당신이 강남에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들이 스스로 겪어야 할 과정이었으니까요. 아들의 사업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끊기고 자금 흐름이 막혔죠. 아들은 날마다 한숨만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손을 벌렸지만 모두 외면했죠. 그렇게 화려하던 인간관계가 돈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최악의 순간이 왔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거예요.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집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 집까지 잃으면 우린 끝이야. 아들도 절망에 빠져 있었죠.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가봐요. 뭐라도 좀 빌려달라고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한테 무슨 돈이 있겠어. 평생 시장에서 1,000원 깎으며 사신 분인데. 그래도 가봐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안 해본 게 어딨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괴로워했어요. 평생 어머니한테 무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지금 와서 돈을 빌려야 하는 게 수치스러웠죠. 며칠 뒤 아들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나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니?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죠.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인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대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침묵했죠.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수치심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었을 때 아들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몇억 원이었어요. 아들은 그 금액을 말하면서도 저한테 그런 돈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엄마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죠. 괜히 여쭤봤어요. 아들이 일어서려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불러.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데려왔죠. 며느리는 제 방에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턱을 살짝 들고 눈빛은 불안하지만 겉으론 당당한 척했죠. 어머니 부르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라 둘 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았어요. 며느리는 제 낡은 방을 둘러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여전히 이 짠순이 시어머니한테서 얼마나 푼돈을 얻어낼 수 있을까 계산하고 있는 표정이었죠. 저는 벽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이 걸려있는 벽장이었어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좀 커요. 어머니 형편에. 며느리의 말을 자르며 저는 벽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낡은 가구를 옆으로 밀었어요. 그 뒤에 단단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저게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죠. 그 안에서 저는 수십 개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다양한 은행의 통장들이었어요. 그리고 두꺼운 투자 노트도 함께 꺼냈죠. 며느리와 아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장들을 그들 앞에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이게 엄마가 30년간 모은 거야. 첫 번째 통장을 열었을 때 며느리가 작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가 10억 원이 넘었거든요. 두 번째 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며느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평생 푼돈이나 아는 짠순이라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거대한 투자자였던 겁니다.
어떡해. 이게 대체.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투자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투자 내역, 매입한 부동산 목록, 주식 거래 기록들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적혀 있었죠. 여기 봐라. 이게 강남 땅 매입 기록이야. 제가 가리킨 페이지에는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헐값에 샀던 강남의 땅들이 지금은 얼마가 됐는지도 적혀 있었죠. 그리고 이건 외환위기 때 산 주식들이고, 며느리는 노트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거기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우량 주식들이 가장 바닥일 때 매입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건 금 투자 내역이야.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자랑할 때 저는 조용히 금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 금이 몇 배로 올랐다는 기록도 노트에 적혀 있었죠.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주식이나 좀 배우라고 했을 때 엄마는 내가 살고 싶은 동네의 땅을 사고 있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거죠. 자기가 명품 가방 하나 살 때 시어머니는 그 돈의 몇십 배를 투자로 불리고 있었다는 걸요. 어머니가 이런 걸 하고 계셨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엄마를 푼돈이나 아는 노인네라고 무시할 때 엄마는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어. 내가 해외여행 자랑할 때 엄마는 글로벌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지.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죠. 아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평생 가난한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부자였다는 사실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겠니? 너희가 엄마를 다르게 봤겠어? 아니면 돈 때문에 엄마한테 잘해줬겠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죠. 엄마는 돈 때문에 존중받고 싶지 않았어.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었지. 하지만 너희는 엄마한테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잖니. 제 말에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불효했어요.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며느리가 스스로 깨닫길 원했으니까요. 일어나라. 저는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차용증을 꺼냈어요. 너희 집을 구할 수는 있어. 엄마가 돈을 줄게. 며느리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차용증을 내밀었죠. 대신 조건이 있어. 차용증을 펼쳤을 때 며느리와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되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무조건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특별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금액에는 너희가 엄마에게 준 정신적 상처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며느리가 그 문구를 읽을 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모든 행동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시장에서 물건 깎아온 거 비웃었던 것, 친척 모임에서 10,000원짜리 용돈 주는 걸 망신 줬던 것,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했던 것, 푼돈 근성이라고 비난했던 것들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며느리 앞에 놓았어요. 내가 엄마한테 했던 말 기억하니?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했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해봐. 돈 때문에 무릎 꿇는 게 어떤 기분인지,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게 얼마나 굴욕적인지 말이야. 제 말에 며느리는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아들도 함께 울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펜을 건넸죠. 서명해라. 이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계약서야.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쓸 때 그 손은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아들도 서명했죠. 저는 차용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하나를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어요. 내일까지 필요한 금액을 송금하마. 집은 지킬 수 있을 거야. 며느리는 통장을 받으며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일으켰어요.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어. 대신 약속 지켜. 매달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갚아야 해.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며느리의 모습을 본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약속대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아들네 집은 경매를 면했고 그들은 거처를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제 방에 찾아와 무릎 꿇고 인사했죠. 어머니,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을 필요 없어. 하지만 며느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이렇게라도 사죄하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매일 제 방에 들렀어요. 제가 시장 가는 걸 도와주고 집안일도 거들었죠. 예전처럼 코를 찌푸리거나 무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투자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잘하셨어요? 저는 제 비밀 공간으로 며느리를 데려갔습니다. 30년간 모아온 경제신문 스크랩과 투자 노트를 보여줬죠. 매일 공부했어. 신문을 읽고 분석하고 기록했지.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 며느리는 빼곡하게 적힌 노트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하셨다고요? 그래.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 다 혼자 배웠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했는데 정작 배워야 할 사람은 저였네요.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배우면 돼. 늦은 게 아니야. 그날부터 며느리는 진심으로 제게 투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경제신문 읽는 법, 주식 분석하는 법, 부동산 시장 보는 법을 하나씩 알려줬죠. 며느리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전에 명품 가방에 쏟던 관심을 이제는 경제 공부에 쏟았어요. 노트에 빼곡하게 메모하고 모르는 것은 끊임없이 물었죠. 어머니, 이런 경우엔 어떻게 판단하세요? 시장을 봐야 해. 사람들이 너무 흥분했을 때는 위험하고 너무 두려워할 때가 기회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를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으로 대했죠. 주말마다 찾아와 조언을 구했어요. 엄마, 요즘 이런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하나 분석해 줬습니다.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떤 게 기회인지요. 너무 좋은 조건이면 의심해 봐야 해. 세상에 공짜는 없어. 네, 엄마. 명심할게요. 아들은 제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예전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며 무시하지 않았죠. 매달 상환일이 되면 며느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돈을 갚았어요. 그때마다 깊이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죠. 어머니, 이번 달 상환금입니다. 그래, 수고했다. 며느리는 돈을 갚으면서도 결코 귀찮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돈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고 했죠. 어머니 덕분에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배우고 있어요. 손주도 변했습니다. 저를 자랑스러워하게 됐죠. 할머니, 학교에서 투자 수업이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우리 할머니가 투자 천재라고 자랑했어요.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손주를 안아주며 물었죠. 그래?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할머니한테 배우라고 하셨어요. 진짜 대단하시대요. 손주의 눈빛에는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용돈 받는 걸 부끄러워하던 손주가 이제는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장에서 1,000원을 깎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절약하는 습관은 유지했죠. 그게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아낀 돈을 다른 곳에 썼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복지관에 기부하고 장학금도 만들었죠. 며느리가 제 봉사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그럼 같이 가자.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며느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한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따님이 참 착하시네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며 대답했어요. 시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며느리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겉으로만 변한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변한 거죠. 제 투자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정자 씨, 우리도 좀 가르쳐 줘요. 저는 기꺼이 제 노하우를 나눴습니다. 경제신문 읽는 법, 사기 투자 구별하는 법, 안전하게 자산 관리하는 법을 알려줬죠. 복지관에서 작은 강의를 열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어르신들이 모여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욕심 부리지 않기예요. 빨리 부자 되려고 하면 오히려 잃게 돼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함께 들으며 배웠죠. 두 번째 원칙은 공부하기예요.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면 안 돼요.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해야 해요. 제 강의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젊은 사람들도 왔죠. 할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모두 환영이야. 저는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제 지식을 나눴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제 강의를 듣고 직접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했죠. 어머니, 이 주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석은 해봤니? 네, 이 회사는 기술력도 좋고 재무구조도 탄탄해요. 며느리는 제대로 공부한 후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냈죠. 어머니, 수익이 났어요. 며느리가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잘했어.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수익 났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야.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며느리는 이제 진짜 투자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남의 말만 듣고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투자자로요. 아들의 사업도 안정을 찾았어요. 제 조언을 따라 무리하지 않고 착실하게 사업을 운영했죠. 엄마, 이번 분기 매출이 목표를 달성했어요. 잘했다. 하지만 교만하지 마라. 늘 겸손해야 해. 네, 엄마. 잊지 않을게요. 아들은 이제 제 말을 새기며 살았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 치거나 허세 부리지 않았어요. 가족 간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됐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가족이요. 명절에 모였을 때 며느리가 제 앞에서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저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주셨어요. 예전에 저를 망신 줬던 그 친척 모임에서 이제는 며느리가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죠. 어머니는 30년 넘게 투자를 공부하셨어요. 진짜 투자 귀재세요. 친척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 짠순이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손주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 최고예요. 저는 손주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낡은 시장 골목을 벗어나 작고 아담한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큰 집은 필요 없었어요. 편안하고 따뜻한 작은 집이면 충분했죠. 새 집에는 제 투자 노트들을 보관할 서재를 만들었어요.
30년간의 기록들을 정리해서 책장에 꽂았죠. 며느리가 놀러와서 그 노트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책으로 내시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좋겠네. 저는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제 경험을 책으로 엮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죠. 책을 쓰는 과정에서 며느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고 원고를 정리하는 것도 함께 했어요. 어머니, 이 부분 정말 감동적이에요. 1,000원을 아껴서 수백억을 만드셨다니. 며느리는 원고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이해하게 된 거죠. 책이 출간됐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서점에서 사인회도 열렸어요. 며느리와 아들, 손주가 함께 와서 응원해줬죠. 할머니 사인해 주세요. 손주가 책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책에 정성껏 사인을 해줬어요. 강민아, 할머니처럼 꿈을 포기하지 마라. 천천히 가도 괜찮아. 사인회에는 복지관 어르신들도 오셨어요. 제 강의를 듣던 분들이죠. 정자 씨, 우리가 응원하러 왔어요. 어르신들의 응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께 책을 건네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했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죠. 특히 돈 때문에 무시당하며 사는 분들한테 큰 위로가 됐다고 했습니다.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저도 시댁에서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제 인생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 저는 제가 책을 쓴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며느리는 이제 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됐습니다. 제 강의를 도와주고 봉사활동도 함께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존경하고 사랑해줬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못됐죠.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내가 변한 게 중요하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고맙다. 내가 이렇게 변해줘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어요. 아들도 자주 찾아왔어요.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제가 어릴 때 왜 그렇게 절약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그래? 네. 엄마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저희를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는 너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준비했던 거야.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다시 잡아줬죠. 이제 됐다. 너도 좋은 아버지가 됐잖니. 네, 엄마. 강민이한테는 제대로 가르칠게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요. 아들의 말에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손주 강민이는 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용돈을 받으면 일부는 꼭 저축했죠.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투자할 거예요. 그래, 하지만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네, 할머니. 공부 열심히 할게요. 강민이는 경제신문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설명해주니 점점 이해하더라고요.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말이야. 저는 강민이에게 제가 배웠던 것들을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손주가 제 뒤를 이어 똑똑한 투자자가 되길 바랐어요. 며느리의 친구들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며느리와 함께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저를 보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들은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며?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잘하셨대?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 어머니는 30년 넘게 공부하고 준비하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를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었어요.
저는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강의도 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돈을 나누는 게 더 큰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복지관에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정자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요. 장학금 수여식에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꿈을 포기하지 마라. 너희는 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게 정말 보람찼습니다.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다니 기뻤어요. 며느리가 장학금 수여식에 함께 왔어요. 학생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어머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치? 이게 진짜 돈을 잘 쓰는 방법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웃었어요. 이 며느리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게 느껴졌죠.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희한테 그렇게 무시당하면서도 참으셨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어요. 힘들었지. 많이 울기도 했어. 하지만 참았어. 언젠가 너희가 깨달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어머니.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못됐어요.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됐어. 내가 변했잖아. 그걸로 충분해. 저는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며느리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는 더욱 저를 잘 모셨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효도였죠. 이제 제 삶은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으며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살고 있어요. 매달 상환일이 되면 며느리는 여전히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갚는다고 해요. 어머니, 이번 달 상환금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 수고했다. 며느리는 돈을 내밀 때마다 깊이 인사합니다. 그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빚을 다 갚는 날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상환금을 건네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드디어 다 갚았어요. 어머니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라지만 저는 며느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은혜는 무슨? 가족인데. 그리고 차용증을 꺼내 그들 앞에서 찢어버렸어요. 이제 이것도 필요 없어.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며느리와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안고 울었죠. 그날 밤 저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라디오 DJ가 제 사연을 읽어줬어요. 청취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했죠. 저도 지금 돈 때문에 무시당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정자 씨 이야기를 듣고 힘이 났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청취자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제 경험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돈이나 배경 때문에 무시당하며 속으로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기죽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을 만들어내는 지혜와 인내예요. 저는 1,000원을 아끼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수백억 원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가족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요. 제가 가진 돈보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 공부하고 참고 이겨낸 시간과 인내가 더 큰 자산입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지혜가 제 진짜 재산이에요. 며느리는 이제 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가 됐습니다. 처음엔 저를 무시했지만 결국 진심으로 변했죠.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도 이제 훌륭한 가장이 됐습니다. 제 가르침을 따라 겸손하게 살고 있죠. 그리고 손주한테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어요. 손주 강민이는 제 뒤를 이어 똑똑한 투자자가 될 거예요. 이미 경제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할머니의 유산을 잘 이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매일이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복지관에 갈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투자 강의를 하고 점심은 함께 나눠 먹을 거죠. 며느리도 함께 갈 거예요. 이제 우리는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으니까요. 저녁엔 손주가 올 거예요. 함께 경제신문을 읽고 투자 이야기를 나눌 거죠. 그리고 손주한테 제 경험담을 들려줄 거예요. 주말엔 아들네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할 거예요. 예전엔 저를 부끄러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저와 함께 있는 걸 자랑스러워하죠. 제 인생은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외롭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공부하고 인내하고 준비하세요.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지혜가 모인 결과물이죠. 그렇게 만든 돈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진짜 행복은 가족의 사랑에서 왔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한 모습을 보는 것, 아들이 저를 존경하는 것, 손주가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게 제 진짜 재산입니다. 여러분도 돈을 벌되 사람을 잃지 마세요. 성공하되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부자가 되되 베푸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무시당하고 있더라도, 지금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해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000원을 아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1,000원이 10,000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결국엔 여러분이 꿈꾸던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인내와 지혜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성장시킬 겁니다. 돈보다 더 큰 걸 얻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평화롭고 당당하게 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매일을 감사하게 살고 있죠. 여러분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벌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스스로 변하길 원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며느리는 변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예요. 상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며느리를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를 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죠. 그게 가능했던 건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원망을 힘으로 바꾸세요. 상대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언젠가 상대도 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무시당하더라도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세요. 저 김정자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